독일, 브라질, 홍콩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 8.7%, 그 다음에 코스닥 7.9%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올랐죠. 미국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이것보다 우리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등 세계 경제가 참 불확실성이 높죠. 자산 가격도 변동이 심합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가지고 부의 흐름을 잘 파악할 것인가. 그거는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 제가 거시경제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시경제 흐름, 부의 흐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아마 다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우리 금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한국의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니까 3.5%까지 올렸죠. 그리고 2.75%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시장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로 보면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37%포인트 높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기준금리보다 3년 수익률 시장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그런데 2023년 11월부터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이 시장이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장, 미래 물가상승률이 들어있는데요. 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또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은 예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먼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3%까지 떨어졌는데요. 시장 금리가 예상하는 것은 기준금리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테일러 준칙에서 이론적인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올해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죠. 또 그날은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해 놨습니다만은 1분기가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효과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아마 5월 전망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 이하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를 2.75에서 2.50%까지 낮출 전망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올해 한 2%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인데요. 그동안 그 달러 장기 추이를 보면은 85년 9월 플라자 합의 전후에 달러 인덱스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31에서 21%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 40% 하락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다음에 중국 일부 국가들이 미 국채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약세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IMF 전망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전망대로 간다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정도의 차이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거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올랐을 때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예요. 그래서 스티븐 노치의 에일대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옛날 강부들이 일할 때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 새가 유해가스를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나리안 새가 비틀거리면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그래서 일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나빠지면 세계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그러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는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9년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온달러 환율이 한때 1,590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각국에 가가면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안정화되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면서요. 우리 환율이 몇 년 지났습니다만 1,030원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1,590원에서 1,030원까지 이렇게 크게 변동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1,48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가 엔달러, 유한달러, 한미 금리자 경상수지인데요. 여기 그 수치 해석은 1개월에 우리 온달러 환율 변동을 미 달러 지수가 50%, 그 다음에 12개월에 60% 설명한다는 거고요. 우리 환율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냐 그 정도인데요. 우리 환율은 미 달러 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환율은 달러 대 원이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로 추정해 보면요.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 돈 가치가 한 22%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2009년에 한 30% 저평가됐다고요. 이때 1,59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1,03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때 고평가 영역까지 간 거예요. 저는 지난 4월이 이 저평가의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좀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환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장기적으로 이것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우리 적정 환율이 뭐 1,200원 안팎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1,590원에서 1,030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때보다 이제 적정 환율이 좀 높아지긴 높아졌는데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원화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주식시장은 언제 그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5월 13일 어제 기준이에요. 제가 이런 거 나라들의 대표 지수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단순 평균 지수가 4.2% 상승했습니다. 독일, 브라질, 홍콩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 8.7%, 그 다음에 코스닥 7.9%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좋았던 대만 일반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 최근에 반등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 그 미중 관세 협상, 관세율을 양국이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급등했는데 아직도 나스닥 마이너스, S&P 500은 약간 플러스 0.1%인데 미국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이것보다 우리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상반기에 이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OECD 한국 경제 선행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자.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선행지수가 4월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2023년 2월에 저점을 치고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상승했죠. 그리고 작년 7월까지 올라가다 11월까지 조정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가도 또 같이 조정을 보였었죠. 특히 작년 8월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정말 많이 팔았죠. 아마 OECD 선행지수가 좋은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OECD 선행지수가 12월부터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12월까지 떨어졌죠. 우리 12월에 비상겸이라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약간 벗어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점을 치고 우리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OECD 선행지수 전망해 보니까요. 올라가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가 이제 저점을 치고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코스피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가 무엇보다도 저평가됐다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따라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스피 우리 못 올랐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코스피 올말 지수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조정은 있습니다만 계속 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가대평가, 때로는 가소평가된 거예요. 근데 제가 2021년에는 여러분한테 그 주식 비중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3,300 갔을 때 제가 2,200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는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M2,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그때 가대평가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에 비해서 24% 저평가됐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명목 GDP가 2.9%, 이건 그렇게 낙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 GDP 0.9% 예상하고요. GDP 디플레이터, 물가 상승 2% 예상한 겁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로 해보면 적정 코스피가 3,255 정도 나와요. 문제는 언제 3,255 가느냐. 우리가 2020년 상반기에 3,300까지 갔었죠. 저는 시간이 가면 여기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요.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정책 발표하고 있죠.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정당에서 2030년 다음 대통령 끝나는 거 시점이죠. 코스피가 5천 갈 것이다. 물론 그 목표치죠. 그런 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명목 성장률이 저는 앞으로 3.8%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보면은 2030년에 코스피가 5천 가기는 힘들고요. 한 4천은 약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까지 들어온 이후에 코스피가 2026년, 2027년 연평균 한 4.4%만 상승하더라도 4천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원화 가치가 지난 4월 말 현재 22% 저평가됐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작년 말 현재 명목 GDP에 비해서 24% 저평가됐다. 둘 다 저평가된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내년에는 조금 더 가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평가될 때 제자리에 가는 과정이 아마 애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거예요. 이게 2000년부터 애국인 누적 순매수인데요. 이게 우리 코스피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 애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작년 8월 이후 계속 팔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애국인이 우리 주식을 이제 조금씩 순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추세 전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정말 많이 팔았는데 우리 코스피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죠? 우리가 통합개미운동이라고 정말 많은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제가 코스피가 3,300 넘었을 때 2,200 가대평가됐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었어요. 외국인들 주식을 팔아도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우리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하고 우리 환율하고 외국인 순매수 방향하고 우리 코스피가 같은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서서히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원화 같이 코스피가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거의 정체를 보였죠. 이 빨간 선이 코스피하고 S&P 500 상대 지수예요. 그런데 2000년, 10년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속 이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90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90년대는 또 이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늘 그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S&P 500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요. 마이너스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 S&P 500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제가 앞서 환율 전망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마저도 지금 달러 하락을 기축통화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인가. 사실 그것만이 미국의 대불균형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들어서 아까 제가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방향 전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국 비중 세계에서 축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코스피 S&P 500 상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15년, 14년 정도하고 다른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비중보다는 우리 코스피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작년 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2000년에서 2024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5%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 13%, 2024년에 15%를 올렸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북미 주식, 주로 미국 주식입니다. 거의 67% 가지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작년, 재작년 그렇게 높았던 거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에서 그다음 원화 가치에서 양쪽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평균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으니까요. 앞으로 2년은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미국 주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고 원화 가치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 주식도 좋지만은 우리 코스피를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제가 이머징 마켓하고 S&P 500 상대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요. 이 역시 마이너스 0.9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미국보다는 우리 코스피, 이머징 이런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릴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늘 우리 구조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 주식 투자 못합니다. 잠재 성장률 지금 1% 중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주식 투자 못하죠. 그러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늘 중간중간 경기 사이클이 짧은 경기 사이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로 보면 GDP 사이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동행지수 이런 거 경기 선행지수로 볼 때 아마 1분기가 경기 저점이고 4분기까지는 안만한 확장 국면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이 낮아지는데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하라고 계속 권유하느냐.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에서 24%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저는 24% 코스피가 오를 때까지는 우리 주식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아마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 명목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3.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코스피가 4.5% 이 정도 오를 텐데요. 그 정도 올라도 2030년 가면은 코스피가 4천을 약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늘 구조적인 요인하고 단기 사이클 요인 이런 걸 고려하면서 자산 배분을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는 주식에서 그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올해부터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거 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요. 그분 경제학 교과서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 책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다른 쪽으로 보면은 양머리 같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산양머리 같은 그림인데요.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새 주둥이다, 어떤 사람은 양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맞는 이론과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여러분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늘 한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배운 이론하고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보는 것보다 다른 방향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새 주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양머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학이고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유튜브 보시고요. 다른 의견 많이 좀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뭐를 알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댓글로 달아두시면 또 제가 여러분 궁금증을 또 공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고맙습니다.